자, 다음 세 번째 이제 세션입니다. 조금 전에 필라 사례를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왜 밀레니얼은 70년 전 MBTI에 열광하는가, 코로나 이후 MZ 세대와 콘텐츠로 소통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정은우 대학 네일 센터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학내일의 정은우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레니얼 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앞서서 휠라에서도 MZ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 2020년 초반과 다르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장 중요한 타겟이라고 생각하는 밀레니얼 Z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 방법 역시도 전과 같지 않을 텐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기획자가 왜 MZ세대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들이 되려는 실체적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저희 대학내일 사례를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대학내일이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창간 20주년을 맞아서 특별판을 한번 내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안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서 하나만 선정을 해서 발행을 하자라고 편집팀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편집팀장이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좀 골라달라고 팀장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회의에는 이제 저 같은 40, 50대 기성세대 팀장들이 있죠.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투표를 해보시죠.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들이 더 내 마음에 더 드는지. 네. 저희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엄지손가락 표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시안이 팀장들의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 주에 발행된 잡지는 지금 보시는 2번 시안이 실제로 발행이 된 거죠. 팀장들이 좀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너네 마음대로 발행을 하면 되지 우리한테 의견을 뭐하러 구하냐 라고 이제 의아해한 거죠. 근데 해당 의견을 구했던 편집팀 그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집팀에서 앞서 보셨던 1번, 2번 사례를 통해서 그 1번, 2번 표지가 최종 후보로 올랐는데 편집팀에서 의견이 나온 게 1번, 2번 중에 팀장들이 나이 많은 팀장들이 좋아하는 걸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걸 피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래서 이번 시안이 나왔고 이번 시안이 대학생 독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게 사실 비단 대학내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스브스 뉴스에 제재라는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SBS의 제재라는 사람에게 저희 대학내일도 인터뷰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 가장 고려하시는 게 뭐냐, 염두에 두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염두에 두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컨텐츠를 기획해서 팀장이 재밌다고 하면 무조건 안 한다 라고 이 사람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 팀장이 재밌다고 했던 건 다 망했다 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앞서 저는 대학내일에서 표지 사례와 지금 이 제재 씨가 하는 이야기가 같은 결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되어보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게 그 사람의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MZ세대나 혹은 지금의 트렌드에 관심이 있으신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 스카이캐슬의 최고 시청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나요? 스카이캐슬의 최고 시청률은 23.8%였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그렇다면 동시간대에 KBS에서 방영됐던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최수종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KBS 주말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은 얼마쯤 됐을까요?
이 KBS 주말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은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스카이캐슬은 우리 주변에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KBS 주말 드라마를 봤다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MZ세대의 어떤 바이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치는 또 어떻습니까? 방금 보셨던 KBS 주말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은 49%였지만 1회 시청률은 무려 20%가 넘어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KBS 주말 드라마는 무엇을 하던 간에 그냥 그 앞에 앉아서 보는 사람이 20%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드라마가 브랜딩된 게 아니라 사실은 KBS 주말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청률은 불과 23%에 불과했었지만 초회 시청률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온라인상이나 혹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증폭시킨 것은 과연 KBS 주말 드라마인가 스카이캐슬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MZ세대가 증폭시키는 힘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컨텐츠가 확산되는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는 단지 증폭의 힘 때문에 MZ세대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MZ세대는 아주 미래 기업이나 혹은 컨텐츠를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15년을 책임질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이 MZ세대들의 구매력이 X세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향후 15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된다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이들이 일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노령화라든지 저출산 때문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지위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그냥 스마트폰 한 대 팔려고 차 한 대 더 팔려고 그냥 음식 하나 더 팔려고 MZ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15년의 운명이 이들 세대들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트렌드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직관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구글에서 MZ 세대들이 인테리어를 참고하기 위해서 특정 검색어를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에 나타난 화면입니다. 자, 지금 MZ 세대들은 구글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길래 이렇게 멋있는 거실 사진들을 참고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 구글 그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북유럽 인테리어를 검색을 했을까? 아니면 뭐 일본식 거실?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MZ 세대들이 멋진 인테리어를 찾기 위해서 검색한 단어는 바로 무려 TV 없는 거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파가 있고 TV가 있는 거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 머릿속엔 항상 그렇죠. 근데 MZ 세대들,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1인 가구들이 멋있는 거실을 만들기 위해서 검색하는 단어는 무려 TV 없는 거실이라는 거죠. 레거시 미디어가 어떻게 페이드아웃 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트렌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모바일이 있으니까 TV가 없어도 괜찮아 라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한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TV가 없어야 멋있는 세대가 된 거죠. 예전에는 TV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였다면 지금은 TV가 없는 삶이 멋있는 삶이라고 검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드미디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페이드아웃을 훨씬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배운 것을 비주얼 시킹,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웠길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배운 것을 재생 버튼, 일시정지 버튼, 멈춤 버튼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은 무려 화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친구들은 화산에 대해서 배워서 활동하는 화산은 유튜브의 재생 버튼으로, 잠시 멈춘 휴화산은 일시정지 버튼으로, 죽어버린 사화산은 유튜브의 정지 버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디지털과 혹은 오프라인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세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든 간에 무엇이 됐든 자기는 온라인부터 먼저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여우는 네가
4시에 온다면 내가 3시부터 행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MZ세대 어린 왕자라면 네가 4시부터 온다면 네가 어디서 오든 누가 오든 어떻게 오든 나는 3시부터 유튜브를 보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의 기성세대나 혹은 한국 사회는 MZ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김훈 작가의 칼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그 이태원 확진자들 다시 그 클럽발 확진자들 때문에 세상이 좀 뒤숭숭할 때 김훈 작가 카레 노래로 유명한 김훈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물러난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태원 젊은이들 춤바람에 실려서 다시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칼럼에 남기게 되죠. 물론 그때 당시에 위중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MZ세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담긴 저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MZ세대 컨텐츠 문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MZ들은 어떤 모습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김훈 작가 같은 모습인 건지 아니면 나에게 또 다른 MZ의 모습들이 있는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20년에 비해서 2019년에 어떤 지역이 방문자가 가장 많이 줄었는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태원과 홍대에 가장 많이 방문자가 줄었던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MZ세대들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태원 확진자들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이태원과 강남과 홍대를 가장 많이 가지 않는 게 20대라는 데이터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세대를 함부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Z세대는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기성세대적인 마인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역 활동이 무엇이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성세대들은 손을 잘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MZ세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들은 클럽에 춤을 추러 다니고 이런 철없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난해 한국통계청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는 한국 최초로 이루어진 조사였는데요. 사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조사입니다. 이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계층이 어디냐면 바로 뭐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20대들입니다. 20대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계층은 그럼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딜까요? 다소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계층은 무려 20대가 갓 통과해온 10대 계층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사이에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맥락들을 짚어보지 않으면 MZ세대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MZ를 잘 모른다라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컨퍼런스를 좀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MZ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까? 그리고 이 MZ와 다시 만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MZ세대의 슬기로운 격리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자발적인 집순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인 집순이가 되어버리면 이런 건 역시도 자기는 강제성이 부여되면 집순이도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좀 컨텐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 소주 브랜드에서 나왔던 일종의 챌린지를 제가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소주 브랜드들이 굉장히 올드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앞서 큐라처럼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지금 처음처럼 뭐 이런 형태로 그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는데 모든 챌린지가 실패할 때 이 처음처럼 챌린지만 성공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뭐 포스터를 정하고 그리고 캠페인의 방향 같은 걸 정할 때 MZ를 계속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투표를 시킨다거나 이런 형태로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한 거죠. 그래서 수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게 아니라 문제의 어떤 고객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기획자로서 챌린지에 참여시켜서 효능감을 줬던 사례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MZ를 우리 브랜드의 팬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기업의 광고 제품의 팬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조금 발상의 전환으로 하는 이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동원참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원 참치의 팬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야. 하지만 캔 참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나?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역으로 우리 팬으로 입도 선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몰랐겠지만 그 참치 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팬으로 만드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민에서 하는 뭐 떡볶이 마스터즈나 치물리에 같은 이런 페스티벌 역시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떡볶이를 배달하고 치킨을 배달하기 때문에 뭐 이걸 하는 이유겠지만 대한민국에 떡볶이나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 팬으로 그냥 입도 선매해버리자라는 발상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팬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자발적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들보다는 신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뉴닉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뉴닉이라는 매체는 구독자를 뉴니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사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자기 구독자를 어떤 네이밍을 해서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유닉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구독자를 유니커라 부르고 그리고 유니커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리고 그 의견을 다시 기사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화된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답해준 사람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드는 거죠. 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그들이 자발적인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롯데리아에서 40주년 기념으로 했던 레전드 버거 투표 같은 경우에도 그 자신들에게 그냥 그 고객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투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팬 투표의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트위터에 어떤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이돌의 팬 덕질을 하듯이 했더니 자발적인 팬 계정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PI가 한 20만 표 정도였는데 실제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200만 표 정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웃지 못할 사례들도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워낙 이 투표에 과몰입을 하는 바람에 뭐 롯데마트에서 오징어 싸게 팔던데 뭐 오징어 이미 수입한 거 아니냐, 오징어 버거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괴소문도 돌고 그리고 불새 버거를 다시 살려보고 싶은 사람들이 매크로를 돌리다 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기성세대 분들은 다이어리나 플래너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 지금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플래너 중에 하나가 지금 홍대에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생긴 일기장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쓰는 일기장에는 지금이 몇 년도인지가 써 있어요. 하지만 MZ세대들이 지금 쓰는 일기장에는 그들이 지금 몇 살인지가 써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20년인지 2021년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에 내가 지금 몇 살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몇 살 때의 일기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를 중심으로 컨텐츠가 소비되고 있다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나는 25살 남자 대학생이라는 실제 공대를 다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 한 명을 섭외를 해서 그의 일상을 한 3분 정도를 촬영했는데 지금 요건 이제 PT를 위해서 제가 한 15초 정도로 줄인 거고요. 이 영상이 그냥 굉장히 평범한 영상 같지만 지난해 대학내일에서 20대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어떤 스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유를 눌러줬고요. 지금 이제 100만 회 이상 조회가 됐고 그리고 댓글의 내용의 대부분이 한 특정 개인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기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방금 영상에서 조금 눈썰미가 있으셨던 분들은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 대학생 친구가 오징어 짬뽕을 편의점에서 고르려다가 진라면을 고르는 장면이 나와요. 진라면이 편의점에서 가장 싼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징어 짬뽕을 이게 사려다가 망설이다가 진라면을 구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 엄청 가격차가 있는 거 아니고 1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저는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기성세대에는 없지만 분명히 대학생들 중에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댓글이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들이었어요. 어떤 댓글이 밑에 쭉 달리냐면 그래 뭐 대학생들 주머니 사정 가벼워서 오징어 짬뽕 못 먹고 진라면 먹는 거 알겠어.
근데 영상 보니까 이 친구 맥북 쓰던데, 아 맥북 쓰는 거는 조금 그 현실성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밑에 누가 또 댓글을 답니다. 근데 이 친구 전공 서적이나 책상에 있는 뭐 그런 것들 봤어? 이 친구 디자인이나 영상 전공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라면 먹으면서 맥북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가 달게 됩니다. 지금 댓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자기가 본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오지랖을 떨 지점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캐치하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저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마우스피스 삶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요리하는 걸 줄 알았거든요. 마우스피스 살고 운동을 먹으니까 정말 멋있다. 맞죠? 지금 보시는 방금 저 화면은 나이키에서 굉장히 웰메이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실제로 요리하는 줄 알았지만 태권도에 마우스피스를 삶고 있는 여자, 이런 식으로 젠더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보여달라라는 형태로 캠페인을 해서 실제로 깐으로 갔었던 영상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상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희는 이 영상을 보는 비슷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동을 하고 프로게이머이고 그리고 스트릿 댄서이기도 한 3명의 여성을 초대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이 웰메이드 영상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더 궁금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작은 팁은 어떤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다시 컨텐츠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MZ세대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서 불편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MZ세대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냥 일반 면접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딱딱하게 앉아서 책상에서 마주보고 딱딱한 이야기들만 했을 텐데,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등산을 가서 자기가 면접을 보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을, 줌 화면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대면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렵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들은 오히려 자가격리되어 있지만 스스로를 자가격려하는 세대일지도 모른다라는 세대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Z에게 코로나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단순 참여자이기보다는 기획자이고 싶어 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준비하는 어떤 구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자로서 컨텐츠하고 싶어 한다라는 욕망이 강한 세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귀여운 이 강아지는 지금 방호복과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친구는 멕시코에서 멕시코 의료진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방역에 투입된 할리라는 강아지입니다. 의료진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투입이 된 거죠. 이 심리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의료진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가 굉장히 심각한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Z세대들입니다. MZ세대는 크리에이티브하고 활기 넘치고 이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들은 초창기에는 체력 저하나 체중 같은 피지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심적 스트레스는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피지컬한 부분들, 체력 저하나 체중 부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덜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소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마음 건강, 이 심리 방역에 대한 문제는 청년 세대들에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혹시 합정역의 그 8번 출구 근처에 빨래방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빨래방이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빨래방에 빨래방 주인이 뭐 빨래방이 고장 나거나 뭐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걸 남기라고 빨간색 노트 한 권을 놔뒀어요. 근데 누가 여기에다가 합정동 주민 여러분 밥 잘 드십니까? 라고 인사를 남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인사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일기장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일기장이 한 8권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MZ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라는 이 효능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전문 심리 치료 용어로 타당화라고 일컫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재테크 컨텐츠들을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재테크라고 하면 서점에 가서 저런 책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MZ세대 유튜브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와 함께 100만 원 모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 100만 원 모으려면, 청약을 당첨되려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 너랑 나랑 사정이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 한번 같이 재테크를 해봅시다, 같이 한번 100만 원, 1000만 원 모아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재테크라면 어떻습니까? 성공한 금융 전문가가 나와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CMA는 이렇게 하시고, 뭐 법정금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MZ세대의 재테크 유튜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자동차라는 곳에서 했던 저 운전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장롱 면허를 실제로 도로에서 할 수 있는 면허를 좀 연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카레이서까지 불러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카레이서한테 배울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카레이서가 와서 안전벨트 매는 법부터 시트 맞추는 법 이런 것들까지 다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가르쳐 줘야 되나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실제 MZ세대들은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이나 튜터링보다는 같이 함께 곁에서 띄워주는 러닝메이트가 필요하고, 그 러닝메이트는 그냥 출발선상에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신발끈부터 함께 매는, 아주 뒤에서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함께 해주는 것이 러닝메이트의 기본적인 속성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이제 앞서서 좀 소개할 때 나왔었는데요. 2차 대전 시기에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인정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지만. 근데 요즘에 20대는 열광하는 것, 바로 나는 무엇일까?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BTI입니다. 아마 MBTI 다들 많이 하셨을 텐데 2차 대전 시기에 개발된 굉장히 오래된 테스트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점은 이런 MBTI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유형화 테스트가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31번 확진자로 떠들썩할 때 의외로 지금 보시는 10대, 20대들은 확진자 종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폼폰 테스트라는 또 다른 유형화 테스트를 검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폼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의 인물인지를 고슴도치라든지 뭐 허스키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동물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이런 형태로 계속 결과물들을 말해줍니다. 아까 70년 전에 개발된 MBTI처럼 이 폼폰 테스트 역시도 올해 개발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연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2년 전에 서울대 학생들이 그냥 팀플 과제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20대들이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20대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던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나의 성격이나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MBTI를 하는 게 1, 2순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나머지 차트였어요. 나머지에 보시면 남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해보라고 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 성향을 통해서 남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다시 말해서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지만 실제로는 모두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꼰대 성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런 마음만은 연결되고 싶다라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기에 등장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ASMR이 아니라 지독한 컨셉 뭐 이런 것들을, 지독한 컨셉질 이런 것들이라는 그 가치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이에서 오는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한 재미를 느끼고 싶은 거지 정말 내가 궁금해서 MBTI나 유형화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는 내가 누구인지 긍정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들은 모두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MZ들을 또 만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아마 이 화면만 보시면 무슨 확진자가 아파트에서 나타난 것처럼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이 집을 방문할 때 아파트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실제로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한 젊은 친구가 채용 시험을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필기고사를 봤어야 됐는데 이 친구가 해외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 거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기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 펼쳐지지 않았을 풍경이 이런 식으로 총극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필기 시험을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이 어딘가에는 꼭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온라인은 아무리 재미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최대 몰입 시간이 20분을 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저 조사는 똑같은 컨텐츠를 오프라인으로 봤던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 것이었음에도 실제 온라인의 몰입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어떤 회피가 아니라 효과적인 오프라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굉장히 다양한 저런 음악 텐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비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클루를 드리자면 최근에 개장했던 공간 와디즈의 오프라인 쇼룸 사실 저것도 코로나 시절에 개발된 건 아닙니다. 사실 오픈된 것은 코로나 이전에 오픈이 됐는데 유명해진 건 이 코로나 시대에 유명해졌어요. 저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니즈에 따라서 카드를 주고 이 카드에 맞춰서 움직이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최소한의 동선만 주되 이 사람들에게 특화된 형태의 와디즈 상품들만 제안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로 떠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팝업이 이천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서울에서 이 팝업이 오픈을 했을 때 이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줄을 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저기 굉장히 유명한가 보다라고 소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더 오프라인 공간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역시 보여줄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팔렸던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3가지 고전이 제일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역병을 다룬 이 까미의 패스트가 가장 많이 팔렸고, 두 번째는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미안이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패스트나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화되기도 했고 역병의 시대니까 유명할 수 있겠지만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헤르만 헤세의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TV에도 소개됐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개됐던 고전이 데미안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왜 하필이면 데미안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제 나름의 추론은 데미안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한마디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옛것에 집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새로움이 굉장히 끔찍할 거다라고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건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만나게 됐던 장애인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청년인데 패션 모델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김종욱 씨한테 이제 저 사진도 부탁해서 저희가 직접 받은 사진인데요. 이 친구에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휠체어 타면서 패션 모델 하는 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굉장히 기득권적인 마인드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던 게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모델들과 굉장히 희소하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역시도 나는 패션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장애는 내게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주변에 보면 뭐 고려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코로나 앱을 만들기도 하고 마스크 앱을 만든다라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다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 친구들이죠. 이들은 코로나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활용의 대상으로 저는 보고 있었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인 뉴노멀이 아니라 오히려 베러노멀이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데미안에서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 밀레니얼 Z세대 콘텐츠 소통법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례들을 굉장히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네. 조금 더 그 배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뭐 첫 번째는 사실은 뭐 좀 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네네네. 그 아까 뭐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네. 어느 세대를 단정지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밀레니얼 Z세대는 이래 이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하죠.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뭐 매일 만나는 학생들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는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이 밀레니얼 Z세대를 규정하는 모습. 네. 그 저희가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단 먼저 전제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는 이제 저희 대학내 임직원이나 동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이 MZ 세대를 알면 알아갈수록 사실 세대 간의 차이보다 사실 세대 속에서 있는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저는 많이 하고요. 아마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을 대하면서 학생들의 모습도 다 면면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성세대 오해 중에 하나가 MZ세대는 개인주의적이다라는 오해를 저는 가장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모바일 네이티브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각자의 디바이스에서만 머물고 있어서.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디지털이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디지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 매개체로 삼으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거를 잘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듣다 보니까 네. 제 오해 하나 말씀을 아, 드려보면 저는 그 이제 밀레니얼 Z 세대들이 거의 디지털 세대고 온라인상에서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온라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보다는 텐저블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영국의 어느 젊은 아시아계 사업가가 네. 인스파이미 코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를 아. 딜리버리하는 오. 사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네네네. 친구가 한 얘기가 밀레니얼 Z 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텐저블하는 걸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인텐저블한 한류를 손에 잡혀주기 위해서 뭔가 한국의 과자나 뭐 등등을 전 세계로 뭔가 배송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이었었어요. 네. 뭐 내가 다르게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두 번째 질문은 네네. 뭐 코로나 얘기가 나왔고 네네네. 뭐 자가격리 뭐 여러 가지 자가격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럼 밀레니얼 Z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콘텐츠적인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저는 좀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청년들 MZ 세대들의 코로나 블루에 대한 경각심, 그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컨텐츠로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제 지금 최근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를 겪지 않는 뭐 세대나 업종들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자리 문제나 육아 문제나 이게 다층적으로 저는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 기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간에 또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이 또 몇 가지 질문을 올려주셔서 네네네. 그쪽으로 좀 질문을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대학 내일 아마 더 좀 그 안의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것 네네네. 같아요. 대학 내일에서 진행하던 트렌드 파악에 대한 네. 동향을 활용해서 과제를 많이 하셨대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네. 네.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해야 되고 하는지 좀 그쪽 분야에 어떤 MZ에 국한되지 않은 거지만 한번 네네네.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정말 저 트렌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늦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들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밀레니얼과 또 Z세대는 또 다르고 또 지금은 Z세대 그 이하의 세대는 더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사실 그 시그널을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가 트렌드하다라는 것들보다는 시그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질문자분의 제가 신분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브랜드 마케터 분이나 혹은 컨텐츠 기획자나 이런 분들이시라면 최근에 그 작은 오픈 채팅방 같은 형태의 커뮤니티를 아주 느슨한 연대의 커뮤니티를 만드셔서 거기서 내가 주변에서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진짜 니네 또래들 많이 하니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디지털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문단, 검증단 같은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를 캐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혹시 뭐 위에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역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네. 네, 아마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사실 아까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이미 눈에 보이면 트렌드가 아닌 늦은 그런 거 거죠. 맞습니다. 네, 늦은 네, 거죠, 네,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보이는 작은 네. 단초들에 집중하는 맞습니다. 것들이 네.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네. 모습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대학 내일 질문이니까 뭐 네네네. 하나 더 드려볼게요. 대학 내일 하면 오프라인 정보지의 대명사인데 요즘 네네. 디지털로 많이 가고 계신 것 같다라는 네네네. 예전보다 상황이 네. 잘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시는 건지 이건 걱정을 해주시는 네. 질문인데. 네네. 답변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 걱정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 정보지는 사실 지난해부터 잠정 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 뭐 소위 말하는 매출 포션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구독자의 어떤 접점에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휴관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컨텐츠 중에 그 캐릿이라는 매체를 저희가 런칭을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더 어린 독자들에 대한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처럼 트렌드 당일 배송이라는 컨셉트 아래 아주 네, 발빠르게 시그널들을 제공하는 형태의 네. 컨텐츠들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릿이라는 매체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 디지털 컨텐츠를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또 새로운 네네. 뭐 어떤 것들을 또 시장에 던져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조금 본래 그 네. 밀레니얼 그 강의 내용으로 좀 와가지고요. 음. 아까 뭐 ASMR 뭐 네네네네. 단순한 ASMR 네, 여러 가지 ASMR, 어떤 네. 변형화된 걸 보여주셨는데 네. 이제 특히 이제 좀 온라인상에서 밀레니얼 Z 세대들에게 먹힐 컨텐츠를 기획할 때 네네. 조금 더 어떤 거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 네네.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그 제가 지금까지 쭉 같은 결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모든 컨텐츠도 그렇고 모든 채널도 그렇고 결국에는 커뮤니티, 이너서클이 될 거라고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의 그러니까 파워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특정 컨텐츠나 매체들도 그렇고 이 팬덤이 생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뉴닉이라는 저 새로운 매체가 구독자를 뉴니커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안에서 이너서클을 만들려는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이 보는 구독자들을 조선이 중앙이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신세대들이 보는 매체는 자기들의 구독자를 명명을 하고 자기들끼리만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 이 이너서클에서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소문을 내더라라는 거죠. 자기의 또 다른 이너서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더 많이 확산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연결시켜라. 뭐 맞습니다. 이런 네네네. 거로 보여집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또 이 앞으로 네. 아까 좀
약간 좀 다른 질문인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10대와 20대에 굉장히 큰 간극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럼 이제 그 10대들은 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 네, 그 밑에 세대죠. 네, 혹은 또 지금의 밀레니얼 네. Z 세대들이 15년 후까지 이제 시장을 끌어가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그때가 되면 네, 우리 같은 네, 사람으로 네. 들어올지 아니면 전혀 아, 다른 어떤 걸로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세대를 나눌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20대가 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20대가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밀레니얼도 정기 밀레니얼, 뭐 후기 밀레니얼, Z세대도 더 세분하게 나누고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20대가 됐을 때 스마트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원래부터 존재했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세대 나름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저는 핀포인트하게 세대를 나누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 몇 년도에 태어났냐 그리고 이 친구가 20살 때 어떤 세상이었냐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했던 앞서 조금 제가 저희도 제가 들으면서도 되게 좋은 뭔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자세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게 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뭔가 나도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저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편견을 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젊은 꼰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수적이고. 근데 전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뭐 새로운 게 있으면 배워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그런 세대 고문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사실 또 아까 온라인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네, 이제 MZ 세대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 이제 내용 생각에 의하면 모든 네. 것들도 이제 심플하게 네, 구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데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 반대급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너서클로만 모이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는 이것은 다른 형태의 사회 문제로 분명히 등장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런 차별과 편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또 여기 그 러닝메이트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아,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앞으로 결국은 밀레니얼 Z 세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뭐 유튜버가 됐건 기업이 됐건 브랜드가 됐건 결국 러닝메이트가 돼야 되는데 아까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네네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 혹은 음. 브랜드 입장에서 오프라인 특히요 네네네. 온라인이 아닌 네. 러닝메이트가 좋은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한 자세 음.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 마음에 쏙 드는 어떤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었어. 이거보다는 이 프로덕트를 너희와 함께 만들었어라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에는 첨부해 두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제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MZ 세대가 유권자 비율로 따지면 한 35% 정도 되거든요. 35%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청년 세대, MZ 세대 국회의원은 사실 4%밖에 되지 않아요. 국회 21대 국회에. 그리고 뭐 좋은 비례번호를 받은 사람도 많지 않고 지역구는 아예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교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우는데 실제 사회에 나와서는 실제 내 목소리가 잘 대변되고 있나? 이런 효능감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큰 세대가 저는 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권자 숫자만으로 따지면 1,500만 명 정도 되는 세대들인데 가장 많은 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의사나 내 의견이 국회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반영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퀘스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브랜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우리 브랜드가 효능감을 줄까? 우리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네.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되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면 저는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방식을 바꿔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기성세대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사실 청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채용 비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채용 비리를 없애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좋아하는 걸 막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MZ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충분히 납득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저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X세대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벌써 네. MZ세대로 와 있는데 네, 사실 네. 요즘 MZ세대는 네. 나를 찾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 우리 안에 나라는 어떤 아, 걸 훨씬 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옛날보다 네, 네. 찾고 네, 있다라고 하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